자, 장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이제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내용.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 하나, 상가임대차 하나 각각의 한 문제씩이죠. 자, 아주 실무적인 내용으로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의 보호법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함으로부터 벌써 X다. 그죠? 자,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물권화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물권이 아니므로 경매신청권 또는 전전세권이 주어진다고 설명하였다. X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주임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 당연하지, 그죠?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되는데, 자,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췄다는 모양만 갖췄다면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상식입니다. 3번 지문 중요합니다. 대지에 하고 들어왔습니다. 대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건물이 없다는 뜻이죠.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 건물의 소액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최우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X입니다. 나대지에, 즉 나대지나 대지는 같은 말이죠.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신축되면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지만 최우선 변제권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자, X로서 익히셔야 됩니다. 4번 질문입니다. 자, 4번. 2020년 2월 8일 확정일자를 받고 동년 2월 9일 주택의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동년 2월 9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확하게 X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월 8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2월 9일에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언제부터죠? 그 다음날 2월 9일부터 인정해주고 확정일자는 2월 8일 받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언제다? 2월 9일이죠. 그런데 그 2월 9일에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항상 X예요. 항상 대항력 2월 주택에 주면 대항력은 언제다? 2월 10일이네. 그래서 확정일자는 먼저 찍었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2월 10일부터니까 지문이 X입니다. 개념을 잡아보시고 항상 우선 변제권은 뭐부터 있어야 된다? 대항력부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들어왔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이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최우선 변제라 부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탁 떨어지면 최우선 변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오던 단원이었죠. 자, 6번 내려갑니다. 6번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금액에 관계없이 보증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확정일자를 찍으면 확정일자를 찍은 날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 자, 7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중요한 판례죠. 7번 별표 하나 하시고 자,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한다라는 판례인데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X죠. 여러분 통상적으로 뭐가 누락되었는데 인정해준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인정해준다라는 판례. 5. 8번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주임법의 종정규정에 의할 경우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종정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5. 자, 지금 암기하시라 그랬습니다. 서울에서는 최우선 변제가 얼마죠? 1억 5천 이하일 때 5천만 원까지가 최우선인데 지금 1억 5천이면 최우선 변제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주택에 10년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10년 전의 기준을 따라가니까 지금 소액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문이죠. 8번 지문은 반드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셔야 되고 수업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최우선 변제의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 9번.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은 상실한다고 설명하였다. 5.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고 대항력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사와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존속되어야 합니다. 5. 10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 당해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자,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변경이 되면 동호수를 기재하여 재전입신고하고 대항력은 언제부터 인정해준다? 처음 다가구로 있을 때부터 소급해서 인정해줘야 그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전입신고로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가의 주택임대차의 가장 큰 내용들이 전달이 되었고, 자, 이어지는 단은 상가임대차 개정사항입니다. 원래 처음 개정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코로나죠. 자, 그것으로 해서 집합 제한을 받았답니다. 3개월 동안 영업 안 했는데 월세는 따박 나가니까 만만치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났으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판례. 판례가 아니고 상가임대차의 개정사항이죠. 요거 원래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상가임대차의 권리금의 보호.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권리금의 보호에 대한 중요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옛날에 대규모 점포나 또는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 건 똑같은데 지금은 재래시장은 이제는 보호한다, 포함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는 인정되지 않지만 재래시장은 인정해 준다는 것 체크하실 것. 자, 권리금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하면 지금 이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에서 가벼운 내용이죠. 확인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언제? 2020년 12월 10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의 권리금의 보호 문제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 짚으셔야 됩니다. 다 5개가 다 안 보이죠? 자, 틀리는 것 찾습니다. 시작. 자, 주택임차인에 관련된 내용과 권리금을 보호했습니다. 자, 틀리는 건 몇 번? 4번. 자, 이런 3번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환산 월차임의 3개월치 그리고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손해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X예요. 큰 금액으로 한다. 큰 체크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물을 때는 이거 하나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 관련되는 갱신요건에 관련되는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제 틀린 게 정리가 됐으니까 맞는 것으로서 5번 지문도 중요합니다. 자, 맞는 것으로서 5번 주택임대차죠. 주택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해서 요게 임대인은 6개월부터 2개월, 임차인은 언제죠? 2개월 전까지죠. 2개월 전까지가 있나? 같습니다. 상가는 얼마죠? 6개월에서 1개월이니까 요 부분도 맞는 지문으로 잘 봐주실 것. 자, 이어지는 단은
상가임대차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정리가 되는데 이 상가임대차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이 6가지입니다. 이 알아두기. 상가임대차에서 일정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것 6개. 자,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얼마죠? 9억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을 싸고 있는 과밀권역 얼마? 6억 9천, 6.9억. 광역시 얼마죠? 5억 4천, 5.4억.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3억 7천의 기준이 있고 상가임대차는 주택과 다르게 이 범위가 될 때만 보호를 받는데 자, 이 범위를 벗어나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 몇 개?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범위를 벗어나도 인정을 해 주니까 보증금이 20억이라도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 6가지입니다. 1. 대항력. 지금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갱신요구권, 권리금의 보호, 3기 차임의 연체에 따른 해지, 표준계약서, 특히 마지막에 들어가는 감염병에 의한 3개월 폐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이 부분까지 연결해서 6가지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고 자, 밑에 관련되는 범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알아두기 정리하시면서 이 내용 10가지가 10가지죠. 이 내용 9가지가 연결되는데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이 부분을 이제 문제와 답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익히셔야 돼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상가에 인정한다 그랬잖아. 그죠?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성기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죠? 대항력. 왜? 대항력은 인정해 주니까. 아까 1번에 대항력이 있었죠. 읽으시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2번 비교적 중요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전체 임대차 강연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왜? 갱신요구권도 인정된다고 돼 있었잖아. 그죠? 이렇게 읽으시면서 정답과 해설을 읽으셔야 돼요. 3번 을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 요구한 것으로 본다. 됐고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4번이에요. 자, 이때 을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된 경우 갑은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등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을에게 차임의 10%의 정액을 요구할 수 있고 답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래 주택이나 상가 몇 프로만요? 5%만 할 수 있는데 이때 범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액을 하니까 10% 정액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환산보증금 초과는 5%를 초과해서 정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특별히 잘 보시고 정답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해설도 9가지 쭉 읽으셔야 됩니다. 상가에 가장 관련되는 내용들로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되는 단어는 이제 주택임대차가 상가임대차의 보험대. 사실은 이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도 관련이 있지만 여러분이 중개 실무를 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현장 업무를 할 때 꼭 필요한 자료니까 지금 비교표 가볍게 참고로 보시되 실무하실 때 꼭 자료를 참고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특강 자료에서 주택임대차 한 문제 나옵니다. 상가도 한 문제 나오는데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많이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해해도 잘 이해 안 되실걸요. 시험에 합격하셔서 실무교육협회가 진행하죠. 받거나 현장 업무를 하실 때는 이 자료가 크게 도움이 되니까 중개실무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물론 우리 시험하고도 연결도 될 수도 있죠. 가볍게 비교표니까 읽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 관련되는 내용이었고 자, 이제 경공매 파트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공매 무조건 한 문제 들어오죠. 자, 경매, 공매 한 문제를 위해서 지금 정리가 되는데 일단 경매의 종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인데 강제경매가 나오면 하나 암기하셔야 돼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이다. 자, 그죠? 자, 그래서 관련되는 특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징보다 중요한 것, 이 강제경매는 집행권원,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국민은행에 아파트를 담보하고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못 갚아줬어. 그럼 국민은행에 돈을 1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겠죠. 무슨 경매? 그게 임의경매잖아. 그죠? 담보권을 실행한다. 이 강제경매라는 것은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곧 판결문으로 경매가 일어납니다. 판결문으로 경매가 일어나니까 주로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 보증금 같은 것들은 이제 강제 경매가 일어나겠죠. 현장에서 경매의 종류, 임의 경매가 90%, 강제 경매가 한 10% 정도 될 겁니다. 자, 이게 기본 틀. 그 다음 신경매는 유찰이 되면 다시 하는 것, 신경매. 재경매는 대금이 낙찰이 되었는데 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가 1등은 되었는데 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생각이 바뀌었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겠죠. 그때 진행되는 것이 재경매. 그렇게 내려갑니다. 종류와 특징 가볍게 읽으시고, 자, 1번 문제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르지 못한 것, 경매 문제 하나 풉시다. 시작. 자, 경매의 큰 내용들을 쭉 정리했고, 이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들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근접하는 것들이었죠. 바르지 못한 것, 답부터 봅시다. 5번. 경매 행위에는 채권자, 그 물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뭐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이런 거겠죠. 저당권자 당연히 되고, 채무자 가족이 된다는 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경매부동산의 감정인 및 평가서 때문에 이제 X인데, 여러분 감정평가사가 그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으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감정하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들어올 수 없다. 당연히 채무자도 경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못 받습니까? 자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데 채무자가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그 물건을 낙찰받겠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채무자 가족이 된다는 게 여기 의미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감정평가인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습니까? 자,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전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는다. 왜? 등기부가 인정해 주잖아요. 등기되어 있다면 배당 요구할 필요 없다.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후 요거 6개월이라는 숫자 좀 잘 봅니다. 법원의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뭐를 할 수 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내로 인도명령인데 6개월이 지나면 뭐 해야 된다? 명도소송이니까 이 숫자 한번 의미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당연히 농지증 제출해야 되고 이거 제출 못하면 불허갑니다. 불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증금이 날아간다. 그래서 3번 지문도 농지에는 경매에는 농지증 제출하는 것 잘 볼 것. 4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이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대항할 수 있으면 뭘까요? 명도소송 대상.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좀 큰 부분의 문제. 시험에서 잘 건드리지 않았었지만 이 정도는 한번 볼 때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문제 하나 보시고, 자, 이어지는 경매 절차 참석할 수 없는 자 수업했고, 배당 신청 여부. 자, 당연히 배당되는 자, 당연히 배당되는 자는 당연히 등기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배당 요구해야 되는 자 하면 요거 등기 안 되는 자들이다.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권리 분석이 들어왔습니다. 2번 개공사의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입니다. 위험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위험이 가장 적은 것은 이 말은 뭐지요? 안전한 거다. 안전한 것은 뭐다? 삭제주의를 찾으시오. 자, 그래서 우리 경매표, 암기표 35번에 들어가 있지만 반드시 삭제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보시고 출발합시다. 시작. 위험이 가장 적은 것 찾으시오.
자, 갑시다. 신축 건물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게서 당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유치권이라 한다. 이거 익히셔야 되죠. 유치권, 무조건 인수. 그죠? 자, 2번 최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선순위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뭐한다? 인수. 그죠? 위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로 담보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담보가 등기 항상 삭제되는 권리 암기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압류 등은 항상 삭제됩니다. 자, 그래서 위험이 적은 것 3번. 자, 4번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다수의 세입자가 임차인으로 있답니다.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 있다. 대항할 수 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권리들은 인수되는 권리. 5번 담보물건보다 후순위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은 뭐 항상 인수되는 권리.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세 가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항상 인수되는 권리. 그래서 안전한 것은 3번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 분석에 표가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여기 있는 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암기표도 잘 확인하시고, 만약에 자기 나름대로 암기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서 인수되는 권리, 말소되는 권리, 그리고 항상 말소되는 기준적 권리들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관련되는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시면서 지문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쭉쭉쭉쭉 읽으시는 내용들, 특히 민사집행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3번은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를 하나 넣었습니다. 경매는 지금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공매는 최근 15년 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매는 15년 동안 안 나왔는 놈 원래 굳이 나올 이유는 없겠죠. 그래도 한 번은 읽어보자 하는데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옳은 것 1번입니다. 나머지 정리하시고 참고 문제니까 가볍게 보셔도 된다 라고 정리합니다. 자, 배당 순서 원래 들어올 때 돼갑니다. 경매가 끝나면, 자, 이 경매로 낙찰받은 돈을 어떻게 배당하느냐. 영순위는 무조건 해주죠. 영순위니까. 여기 비용과 제3취득자의 비용, 요거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매 비용만 알아도 돼. 자, 그러면 영순위 나가고 나면 1순위는 오늘 배우셨던 최우선 변제입니다.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기준법의 최종 3개월치 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해 주니까 최우선 변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1순위는. 자, 2순위 국가가 어떤 놈인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물건이 경매되면 미납된 놈, 뭐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있겠죠. 해당되는 세금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3순위 우선 변제권을 가진 1번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번호에 따라서 가는데, 이것 말고 각종 임금, 채권, 퇴직금 이런 것들은 복잡하죠. 알 필요 없다. 그죠? 객관식 문제는 마지막이 일반 채권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공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배당해주는 순서, 비용 일단 무조건 나간다. 그죠? 그 다음 이어지는 것 최우선 변제. 그죠? 국가가 어떤 놈인데 당해 세금 밀린 거 받아갑니다. 그리고는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3번 저당권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돈, 뭐 일반 임금 채권 다 할 필요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마지막 배당이 뭐다? 일반 채권.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1번 비용, 2번 최우선 변제, 3 당해 세금, 4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2번, 3번까지 잡고 돈 마지막 배당이 뭐다? 보는 거죠. 마지막 배당이 뭐다? 일반 채권.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배당 문제는 크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 시간에도 많이 전달이 되었던 내용이었죠.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한 문제 거리죠. 자,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첫 번째 그래도 잡아야 될 것. 매수신청의 범위가 뭐냐? 양이 많죠. 보, 입, 차, 보, 공, 임, 포까지 해서 7가지를 해줄 수 있는 범위인데, 행여나 보임, 차보, 공임포, 나 부담스럽다. 그러면 답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인도 명령 신청, 명도 소송 이런 거 들어오면 무조건 X예요. 요 뒤에 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인도명령, 명도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등록관청은 지방법원장에게 해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정리됐던 내용들로서 비교표가 들어가 있죠. 이 비교표 정도만 하더라도 이론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규칙 정리하시고, 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문제 하나 봅시다. 1번 문제가 총괄하는 문제겠죠. 자, 1번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찾아봅시다. 시작. 자, 매수신청의 대리에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 지문 5가지는 무조건 익히셔야 됩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것들로서 뽑았죠. 자, 틀리는 것. 2번 체크합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취소받은 자 중개사법상 결격 사유로부터 X죠. 결격 사유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X죠. 여러분 항상 중개업을 하는 개공사가 매수신청을 합니다. 그럼 중개사법의 결격 사유면 중개 개공사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일을 취소되면 매수신청 경매는 못하겠지.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다. X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경매 업무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공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중개업의 개공사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었으니까 등록됐을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개공사만이 경매 업무를 한다는 거 꼭 개념 잡으시고, 자, 공부합시다. 1번 개공사의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권자와 등록증을 반납하는 기관은 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고 경매에 있어서는 누구지요? 지방법원장이다. 이런 거 구분됩니까? 3번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등록으로 등록할 수 없다. 맞다. 등록을 한 자를 뭐라 부른다? 개공사. 그래서 개공사가 아니면 경매 업무 할 수는 없다는 말을 다시 전달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과 대법원 규칙상의 매수신청 대상물은 동일하다. 5. 자, 중개대상물이 뭡니까? 중개대상물, 토건, 입광공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경매할 수 있는 물건도 뭐다? 토건, 입광공. 결국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만 경매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도 경매 물건에 해당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상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나 대법원 규칙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 그래서 우리는 중개사법의 실무교육 누구? 시도지사. 경매에 있어서는 독특하게도 법원 행정처장 정도만 익히시면 되는데, 여기 매수신청에 관련되는 대법원 규칙은 실무교육을 지방법원장이 한다라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방법원장은 등록하러 가는 곳이지 교육하지 않습니다. 요거 좀 의미를 가지시고 봐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틀리는 것 3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이제 정리가 됐죠. 영수증 작성한다, 사건 카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주시는 시간. 3번 다 됐죠. 자, 11번 주제가 부동산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은 어떤 거지요? 종이가 없는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종이가 없이 어떻게 계약합니까?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여 엔터 치면 저절로 날아가서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종이가 없는 계약서다. 그래서 2번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서명하니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어린애기들까지도 그렇죠.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 전자계약을 도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업에서는 한 15% 정도 사용을 하는데 시험에는 한 번 들어왔고 여기서 문제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전자계약을 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이제 이거를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한번 출제됐을 때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컴퓨터로 계약을 하면 저절로 계약 내용이 날아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 이게 출제 문제였습니다. 자, 3년 전에 답이었고 만약에 원래 들어온다면 전자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인정해준다. 컴퓨터로 계약을 쓰니까 별도로 종이를 들고 와서 확정일자 받아야 될 일이 없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주실 것. 나머지 좋은 점들을 잘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하는 단원까지 출발을 했습니다. 다 있죠. 자, 전자계약에 대한 문제 하나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총괄 문제기도 하고. 자, 1번 틀리는 것 찾으시오. 자, 사실상 학습용입니다. 요 단원이 참, 그렇죠. 우리 29회 시험에서 시험 요강에 내년부터 전자계약을 도입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30회 때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31회 때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나올 거라고 봤는데 안 들어왔어요. 작년 32회 때도 출제가 안 됐어요. 이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출제가 안 됐죠. 자, 올해가 33회입니다. 여러분 올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뭐 나와도 틀릴 일은 없고, 그죠? 이런 시험 기관에서 문제를 예고해줬고 나온다고 출제했던 문제였던 게 전자계약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좀 전에 이론을 바탕으로 보시면서 틀리는 것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온라인이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인증 받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지참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어린애들도 휴대폰이 있죠. 스마트폰입니다. 3번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사무소에 한해서만 전자계약을 체결하니까 자, 회원으로 가입하면 공인인증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 자격증이 없는 자들은 계약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공인인증 로그인이 안 되겠죠. 자격증 번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래를 안전하게 위해서 도입을 했죠. 4번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무소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그럼 이 중개사무소는 전자계약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라는 취지. 당연히 5번 임대인, 임차인 또는 매도 매수인은 당사자죠. 별도의 회원가입을 해야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X예요. 자, 여러분 회원가입은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하지. 공인인증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이나 매도 매수인은 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틀리는 건 몇 번? 답은 5번인데 학습용이죠. 자, 하단에 알아두기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기가 사실상 이 문제의 해설입니다. 한 번 더 갑시다.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자,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안전하다. 요 좋은 말씀들을 좀 기억합시다. 2번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당사자 본인 확인 및 인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본인 인정 방법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 전자인증 해보셨죠? 3번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겁니다. 4번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중개업소는 홈페이지 여기에 나타나니까 중개사무소 찾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들이고 5번 임대인, 임차인 또는 매도 매수인은 별도의 회원 가입이 없어도 전자계약 시스템 가용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가 해야 된다니까요. 공인 인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기 위해서 다시 위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전자계약 시스템을 하면 안전하고 또
도와주는 혜택도 많은데 왜 한 15%좀 사용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고객들이 싫어한대요. 왜? 첫째, 고객들은 혹시 다운계약서 이런 걸 작성하고 싶은데 전자계약을 하면 컴퓨터로 2개를 계약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고객들이 불편해해. 그 다음 개공사들도 살짝 싫어해요. 왜? 이렇게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전부 다 계약서가 저장이 되면서 내용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개공사는 1년 동안 매매 몇 건, 임대차 몇 건을 했으니까 관련되는 수수료가 얼마다는 게 다 보인다니까요. 뭐 그 등등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개공사도 의뢰인도 살짝 피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약 5년이 되고 컴퓨터로 체결하는 시스템은 세계 최초라는 자랑스러운 건데도 불구하고 현재 한 15%쯤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에 나갈 때쯤 되면 이 전자계약은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전자계약까지 정리했다면 자,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아쉬워서 자,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8시간을 장장 진행했는데 그래도 마치면서 아쉬운 소리 시험 치기 직전에 실천해야 될 사항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하기 오늘 문제도 많이 전달했고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전달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꼭 해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양식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계약한다고 치고. 그죠? 자, 적다가 보면 당연히 기재를 못할 부분이 생길걸요. 그럼 바로 옆에 보면 작성 방법이 있다니까요. 3번은 이래 적어라, 4번은 이래 적어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문제 꼭 실천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34회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꼭 합격하셔서 멋진 제 인생의 제 도약도 기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